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이 이제 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방송과 미디어 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궁금해왔던 터였는데요. 최근 인수위에서 새 정부 미디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방통위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는 별도로 대통령 직속의 미디어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데요. 어떤 인물들이 참여할지, 기존 방통위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옥상옥은 되지 않을지, 언론과 학계의 궁금증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살펴보고요. 새 정부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정국이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장관 임명 제청을 해야 할 총리부터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내기도 힘들 만큼 많은 양의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다, 갑론을박이 있었죠. 이 내용도 팩트체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 어떤 주제부터 살펴볼까요? 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내정된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5월 2일과 3일 양일간 열리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 팩트체크는 이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 이번 한 후보자의 청문이 연기된 사례가 처음으로 법정 기한을 넘긴 사례가 됐다, 이런 발언이 나왔으면 따져봤습니다. 네. 원래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난 25일, 26일 양일간 열리기로 했었는데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검증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라는 네. 이유로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면서 일단 파행했습니다. 결국 네. 5월 2일부터 이틀간 다시 열기로 했는데 어떤 발언들을 팩트체크해 볼까요? 네, 그 과정에서 해당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우선 청문회 전날 4일에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들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기서 여야가 대립하던 과거 국회 상황에서도 총리 인사청문 기간을 어긴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또 청문회가 이틀째 무산된 26일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오랜 국회 전통이 법정기를 지키는 거고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이번에는 깨질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같은 날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어느 경우든 휴교를 위해서든 또는 청원보고 채택을 위해서건 아니면 후속 인사를 위해서건 모두 20일 내에 다 마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인사청문 요청안이 온 지 20일을 넘긴 적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 네. 쪽의 주장인데, 네. 자, 해당 법조항부터 살펴봐야겠죠? 네, 찾아보니까요.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게다가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통해서 죄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인준안이 통과되는 만큼 현재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굉장히 중요한 고비를 보고 있는데요. 네.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청원 보고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 임명을 강행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 요청을 제출했는데 그래도 결국 26일까지 마쳤어야 했는데 이게 파행되면서 법정 시한을 넘긴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전에도 총리 후보 네. 인준이 항상 100% 순조롭게 됐던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번이 이렇게 법정 시한을 넘긴 최초다. 이거 맞습니까? 그런 것도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역대 국무총리 청문회가 항상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된 건 아니었습니다. 네. 따져보니까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3번의 총리 후보 인준이 있었는데요. 이 두 번째 총리인 정세균 전 총리와 이 세 번째 총리인 김부겸 현 총리 모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을 넘겨서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예, 정세균 전 총리 경우에는 당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했던 분이 행정부 인재로 간 게 이게 상권권리 훼손이다, 이런 주장이 자유한국당에서 나와서 이런 반발 때문에 인사청문회 이후 제출해야 할
인사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이 무산이 됐고요. 시한을 넘겼고 결국 24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또 김부겸 현 총리의 경우도 이 청문회 이미 준비 기간부터 여야 협상이 좀 지통을 겪었고요. 그러면서 청문회 진입 일정 자체가 연기됐고 결국 법정 시한을 하루 넘겨서까지 열렸고요. 네. 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 채택은 이 다른 장관 후보자 결부시켰다는 국민의힘 반발이 있어서 무산이 됐고요. 결국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인준을 보고인에 상정했고 임명동의안은 결국 국회 제출지 22일 만에 처리가 됐습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첫 총리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에는 20일 만에 마무리되긴 했지만 당시 국민의힘은 총리 인준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는 그랬고 이전 박근혜 네. 정부에서는 어땠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 역시 모두 3명의 총리 인준이 있었는데요. 네. 이 두 번째 국무총리를 지낸 이영구 전 총리의 경우 역시 당시 여야 간의 이견으로 청문회 일정이 하루씩 연기가 됐고요. 결국 인사청문 특위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지 15일을 넘겨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고 열렸고 전체 국회 심사 일정은 이 기한인 20일을 이틀 넘긴 22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영구 총리 후임으로 지명된 황교안 전 총리 역시 이 국회 임명동의 제출된 지 20일을 넘긴 23일 만에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네, 그나마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였던 정홍원 전 총리가 무난하게 법정 기한 내에 큰 무리 없이 인준을 거쳐서 총리가 되긴 했습니다. 네. 정리하면 이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 모두 각 3명씩 모두 6명의 총리가 인준을 거쳤는데 이 가운데 첫 총리 2명만 인준까지의 법정 기한 날짜를 지켰고요. 그 이전까지 총리 인사청문을 어긴 사례 없다는 이 국회의원 전통 이런 모든 원교훈 20일 안에 마쳤다 이런 주장은 다 사실이 아닙니다. 네. 차라리 워딩을 각 정부 초대 총리의 경우에는 법정 시한을 지켰다 이렇게 말했으면 사실일 뻔하긴 했습니다. 초대 총리를 제외한 다른 총리 인준은 법정 기한을 다 넘겨서 이루어졌다. 네. 이렇게 네,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도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청문회를 불참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들 정당이 요구한 검증 자료 수가 너무 많다. 네. 그리고 자료 제출도 따져보니까 미흡한 편 아니다. 얼마나 몇 %나 제출했는지를 좀 봐라. 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김미국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인데요. 네. 총 1,090여 건 요청되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총리 후보자들이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1,500가 넘는 자료가 요청됐다 이렇게 말을 하셨고요. 정확한 워딩을 보면 25일 인사청문회 의사진행 발언에서 인사청문 준비단에 요청된 자료 제출 건수는 공통요구 자료가 485건, 개별 요구 자료가 605건 등 총 1,090건인데 문재인 정부 이낙연 총리 때 319건 중 85%, 정세균 총리 때 250건 중 52% 제출, 김부겸 총리 때 347건 요구 중에 84%란 거 비교하면 1,500가 넘는 요청 자료가 요청되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요청 자료량이 1,500가 넘는다. 이거 사실이에요? 우선 수치를 비교해 보니까 일단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자료 중에 늘은 건 맞습니다. 이 김 의원 발언 이후에 이 국세청, 건보공단 같은 거 자료 중에 더 있어서 사실 1,500건이 넘었는데요. 네. 이 JTBC에서 문재인 정부 총리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쭉 보고 요청 자료를 확인했는데 이낙연 총리는 1,040여 건, 정세균, 김부겸 총리는 700여 건 요구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전 총리 인사청문회 때보다 이번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네. 1,500까지 아주 많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네요. 1,500는 아니고 한 30% 이상 많긴 하네요. 네네. 네. 네. 그 제출률 우리는 그래도 퍼센테이지를 보면 많이 제출했다. 이거는 어때요? 예. 일단 현재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률은 총 약 80% 정도인데요. 네. 이전에 비교하면 정세균 총리 때보다는 높았고 이낙연, 김부겸 총리 때보다는 낮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 한 후보자의 경우는 2007년 참여정부 시절에도 총리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요. 당시에는 요청 자료가 417건이었는데 415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 다 제출을 한 거죠. 네. 그때와 비교하면 이번은 좀 낮아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팩트 체크해 볼 주제는 어떤 겁니까? 예,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의문들이 있어서 팩트체크 준비해봤습니다. 네,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최근에 좀 하향 조정이 됐어요. 네네. 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까? 예, 지난 25일부터 조정이 되는데요.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최고 등급인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법정 감염병이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감염병인데요. 가장 위험도가 높은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하는데 에볼라 바이러스, 탄저, 두청 등 감염병 실종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에 이번에 내려가는 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인데 결핵, 수도, 홍역, 콜레라 등 20종이 해당됩니다. 네. 이번에 방역당국은 본격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서 이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격리물을 해제하기로 했는데요. 이 배경에는 백신 접종률이 아주 높고 또 먹는 치료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비교해서는 이 대응수단이 강화됐고 또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 조치를 반영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니까 1급일 때는 정부에서 치료비를 대부분 부담했는데 네.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이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 네. 이런 걱정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방역당국이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 중에 하나로 코로나19 치료비 지원이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코로나19가 감염병 1급이었을 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정부가 치료에 직결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을 했는데요. 네. 확진자를 격리하거나 입원 치료할 경우에 이 치료비와 생활지원비 등도 재정적 지원도 같이 했고요. 이게 이 배경에는 1급 감염병은 법적으로 격리가 의무였기 때문인데 네. 이게 2급 감염병이 되면서 격리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치료비 국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모든 치료비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긴 하지만 본인 부담분이 또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개인이 나눠 부담하는 이런 방식인 거죠. 근데 온라인 커뮤니티 걱정처럼 당장 치료비 지원 중단하는 건 아니에요. 25일부터 4주간 이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데요.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정적인 체계 전환을 위해서 25일부터 4주 정도의 이행기를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행기 4주 동안에는요, 현재와 같이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에서 국가 지원을 해주고요, 생활비 지원도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간다면 4주 후에나 이제 코로나19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일부는 또 환자 본인이 부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건강보험 적용에도 본인 부담금이나 이런 생활지원금도 달라질 것 같은데 이건 네. 어떤가요? 네, 이 본인 부담률과 부담액은 건강보험법에 이미 정해져 있긴 한데요. 네. 질환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 코로나19는 좀 특수한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전액 지원을 한 건데 이 4주 뒤에 본인 부담률이 아직 적용될 본인 부담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 4주의 이행기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그때 케이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가변적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네. 이 생활지원금도 실용적으로 사라질 거는 맞지만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 4주간의 이행기 동안은 생활유지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그대로 다 유지됩니다. 네. 자, 25일부터, 4월 25일부터 4주간이니까 이제 네네. 일주일 지났으니까 한 3주 후가 되겠네요. 네. 네, 코로나19 상황에 큰 변동이 없으면 정부의 코로나19 치료비 지원 규모가 줄어들고 네. 생활지원금이 없어지는 것은 일단 사실이고요. 네. 치료비 개인 부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있는 것은 일리는 있지만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네.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네, 그 부분은 판단 보류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진아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최근 개편을 거친 프로그램 뉴스킹 박지윤입니다와 이재윤의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네, 먼저 뉴스킹 박지윤입니다부터 살펴볼까요? 새로운 프로그램인데 개편과 함께 진행자도 타이틀도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의 후속 프로그램인 뉴스킹 박지윤입니다는 방송과 시사 정치 인플루언서로 유명한 박지윤 변호사가 새롭게 진행을 맡았습니다. 개편 첫날이었던 4월 4일 월요일엔 전임 진행자 중 한 명인 전원책 변호사와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전 변호사의 관로 깊고 예리한 정치 현안 분석과 일침이 매우 좋았습니다. 박지훈 진행자의 진행도 대담을 잘 이끌기도 하고 답변에 대해 백업 정리를 잘 하면서 출연자와 원만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 비대위원장과의 인터뷰는 흔치 않은 경우라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에 무게를 더해 주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사인표 있는 질문들과 김종인 박사의 선명하고 솔직한 의견들로 이루어졌고 현재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그가 내놓는 의견 또한 매우 핵심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박 진행자의 편안하지만 센스 있는 진행이 김종인 박사의 까칠하고 불친절한 매너를 포용하면서도 원하는 답을 잘 이끌어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건 김종인 박사가 인터뷰 말미에 진행자의 인사에 대답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려서 조금 무례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개편 첫 주에 그 출연진들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진행자 박지훈 변호사의 진행은 어땠습니까? 네, 무리 없이 잘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4월 6일 수요일 방송에서 박지훈 진행자가 김동연 당시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 후보에게 누가 가장 두렵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요. 이렇게 직설적인 질문보다는 돌려서 질문해서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박지훈 진행자가 아주대 총장 30년이라고 틀린 표현을 해서 김 후보가 경기도 거주 30년으로 정정해 주었음에도 진행자가 실수를 인정하고 정정하는 멘트가 없었던 것도 아쉬웠습니다. 네. 또 다른 코너 혹시 짚어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새 단장을 하며 산뜻한 분위기를 낸 코너의 네이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개그맨과 정치인의 흥미로운 조합인 정계측이라든지 뉴스킹이라는 타이틀에 매칭되는 킹스맨이라는 코너가 그렇습니다. 장명 센스만으로도 청취자의 은근한 흥미를 이끌어내고 재미를 더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네. 자,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원의 의견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진행자가 새로 바뀌었죠. 뉴스 정면 승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뉴스 정면 승부는 이동형 전 진행자의 하차 이후 많은 고정 애청자들은 아쉬워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재윤 진행자의 톤앤 매너가 선임자와는 사뭇 다름을 느끼는데요. 오늘은 어떤 뉴스로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풀어갈 건가에 대한 기대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고 평가됩니다. 자, 이재훈 앵커와 함께한 지난 한 달간의 뉴스 정면 승부 구체적으로 좀 살펴주신다면요. 네, 우선 법전을 든 셜록은 우선 네이밍이 참신하고 진행하는 두 사람 패널의 내공이 높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렷하고 분명한 발음이 좋아서 뭔가 앞으로 더 패널들의 케미가 잘 어우러질 거란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막연히 취재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리포트한다와는 결이 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논리로 꼼꼼히 따지는 스타일이 피곤하고 지루하기는커녕 역설적이게도 청취자가 더 흥미롭게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뉴스 순삭의 새로운 고정 출연진도 호감이 갑니다. 저녁 퇴근 시간에 편안하고 친근한 톤으로 뜨거운 현안에 대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인데요. 여기서 이재훈 진행자는 출연 패널들이 열정을 갖고 패널들이 편하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긴 대담 중에 분위기 전환용으로 등장하는 짧은 효과음도 참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진행자가 좀 시정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화 인터뷰 시 출연자가 헛기침을 많이 한다거나 통화 품질이 양호하지 않을 때도 별다른 조치나 양해 멘트 없이 또는 출연자 사과 없이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적절한 대처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4월 본개편 이후 달라진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그리고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경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윤석열 신임 대통령 취임을 한 열흘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총리를 포함해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이 정해지면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디어 정책이 없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드디어 미디어 정책을 내놨다고요? 네, 미디어 정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지난 26일 발표된 미디어 정책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모두 앞다투어 다뤘습니다. 뉴시스는 인수위 미디어 혁신위원회 설치, 토종 OTT 육성 방안 추진, 한겨레도 인수위 대통령 직속 미디어 혁신위 설치, 한시적 싱크탱크 역할을 비롯해 거의 모든 언론사가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네. 인수위는 대통령 직속의 미디어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미디어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 외 미디어 지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벌써부터 미디어 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도와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국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네. 현재 미디어 정책 부서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로 좀 분산되어 있어서 네. 통일적인 정책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 내 부처 위에 또 다른 위원회가, 그것도 대통령 직속으로 있다면 결국 공무원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인수위가 아무리 한시적 싱크탱크라고 역할을 규정했다고 해도 결국 미디어 전반을 통제하는 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원도 현재 밝혀진 바는 공무원, 전문가, 학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이라든가 특히 이제 언론 현업단체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자칫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이 양산될 거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역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었던 언론 장악 시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방송 미디어 관련 정부 기구와는 또 별도로 설치될 미디어 혁신위원회, 싱크탱크 역할을 할지, 또 다른 언론 장악의 전례를 밟을지 기대도 있고 우려도 크다, 이런 목소리 전해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이번 인수위 발표에서 규제 완화도 중요하게 제기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인수위 발표에서 또 다른 핵심은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발전 방향성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 아주 강조가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새로운 방송 플랫폼이 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현실에서 좀 고사당하고 있는 국내 미디어계를 좀 되살리겠다는 건데요.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좀 들리는 건 역시 일부 기득권 방송 사업자에만 이득을 줄 것이란 평가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한국경제 4월 26일자 미디어 산업 키운다더니 기득권 가진 방송사에 특혜 몰아줘. 네. 기사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인수위는 이날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의 규제 완화를 예고했는데요.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의 소유를 제한하는 것, 역시 이제 지상파 지분 10%나 종편과 보도 채널 지분은 30%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요거과 관련된 규제, 그리고 외국인의 지상파 방송사 투자 금지 규제, 그리고 지상파 유료 방송 간의 겸용 제한이나 방송관계 제한 등의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일단 인수위의 규제 완화가 현실화된다면 지금 당장 혜택을 보는 언론사가 있을 거다, 이런 지적이신 거잖아요. 네, 인수위의 예고가 정책화된다면은 SBS 대주주인 TY홀딩스, 아마 옛날에 이제 태영건설입니다. SBS 대주주죠. 네. 네, TY홀딩스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편의 경우 현재 방송법 8조 3항에 따라서 신문은 종합편성 채널 주식의 30%를 초과 소유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완화되면 신문사의 종편 지배력이 이제 강화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종편 사업자들의 재승인 규제 완화도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네. 그럴 경우 이제 현재 종편 등 일부 채널 사업자들이 방송법에 따라서 3에서 5년 정도 승인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방통위에서 재승인 절차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역시 이제 종편을 운영하는 일부 언론사가 혜택을 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윤당선인의 당선 직후에 방송과 미디어 업계에도 규제 완화의 영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가시화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예, 이런 우려, 지적들이 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죠. 포털 관련 미디어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했어요. 네. 그동안 이제 선거로 미뤄왔던 언론 법안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포털 뉴스와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었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12일 언론개혁 법안 중 하나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인데요. 주로 포털 뉴스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첫째는 포털이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에 따라서 기사 추천이나 배열, 편집을 못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로 인해서 이야기되었는데 이번에 아예 금지로 확정한 것입니다. 네. 둘째는 포털 제휴 언론사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논란이 되었던 포털 뉴스 내에서의 뉴스 보기가 아닌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는 이제 포털 뉴스의 아웃링크도 의무화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지역 언론사 기사 노출 등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크게 이제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직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에요. 민주당이 당론으로만 채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민주당 의석이 170석이 넘는다는 점에서 법제화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죠. 민주당의 이런 포털뉴스 개혁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아직 언론사의 개별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언론사의 이득이 될 것인지를 좀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민주당의 포털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미디어 오늘이 이제 4월 20일자에 누구를 위한 포털 뉴스 편집권 박탈인가? 그리고 이제 기자협회보가 4월 22일자에 언론사의 포털 개방, 포털 잡으려다 뉴스 생태계 왜곡 우려 등의 기사에서 분석했는데요. 네. 요약해보면 이런 문제 제기가 따릅니다. 첫째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항상 인터넷 뉴스에서 나오는 국내 사업자만 강제하고 해외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 법이란 비판입니다. 구글도 법으로 규제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요. 이 법은 사실은 구글을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을 발의한 김의겸 의원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구글 규제는 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법안에서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대상인데요. 네. 네이버하고 다음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예요. 네. 근데 구글은 아직 한국에서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구글이 문체부에 등록 신청을 했는데 네. 국내 사업 주소지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네. 정말 의도된 퇴짜라는 이야기도 좀 나왔거든요. 일부러 국내 사업 주소지를 적지 않아서 그냥 퇴짜 맞으려고 낸 거다. 네, 이런 비판도 있었죠. 이제 주소지를 적지 않았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구글은 이미 안드로이드 앱 기반 스마트폰이라든가 PC 버전에서도 뉴스 서비스로 대여를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포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토종 포털인 네이버 다음 이런 데만 규제하고 이 구글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예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런 역차별 논란이 있다. 그렇군요. 자, 또 한 가지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금 다수당인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 법안을 좀 법제화하기 전에 고민해야 할 부분이 좀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또 아웃링크 문제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그 포털의 입링크 뉴스의 장점도 사실은 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광고도 적고 이용자가 읽기 좋은 구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웃링크를 한 언론사 경우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정말 민망한 뭐 성형외과의 비포 애프터 사진, 뭐 심지어 이제 성인용품 광고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뉴스를 가족과 검색하면 나오는 뭐 민망한 제목의 뉴스도 많고요. 이런 점들이 먼저 해결되어야지 아웃링크도 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한 20분 동안 그 포털 제2언론사의 구독판을 조사했는데, 네. 그 제2언론사의 구독판인 경우도 어떤 제목이 있는지 보면 걱정이 더 앞서거든요. 네. 뭐 한 연예지는 제목으로 비키니 입은 여가수 보일락 말락, 뭐 스포츠지 신문은 뭐 땡땡 가슴 간신히 가린 천조각 등으로 정말 방송에서 이야기할 민망할 정도의 표현들이 버젓하게 그 뉴스 제목으로 점철되어 네.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런 수준은 심각한데 아웃링크로 전환된다. 그러면 조회수 경쟁에 더욱 불붙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 제목 장사가 또 나타날 거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 언론사마다 아웃링크 방식으로 하게 되면 방문자 수는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서버 용량을 늘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소 언론사나 지역 언론 같은 경우 아웃링크가 의무화가 돼버리면 오히려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실제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이 언론사 편집 구독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시대에 뒤떨어진 아웃링크만을 생각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제가 무척 공감되는 지적이세요. 사실 이 구독자 입장에서는 뭐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에서 뉴스를 보면 깔끔하잖아요. 뉴스 내용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웃링크가 의무화된다면 모든 뉴스가 자체 언론사로 들어가서 봐야 한다는 건데, 사실 언론사 페이지 들어가면 교수님 언급하신 그런 참 선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광고가 너무 많이 떠요. 그것도 수시로 계속 팝업이 뜨니까 그걸 계속 클릭해서 지워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포털이 이번에 이제 제2언론사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 조항이 또 법조문에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포털이 인터넷 신문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제 언론 자유 측면에서는 당연한 거죠. 방향성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극적인 연성 뉴스 콘텐츠나 허위 조작 정보 유포를 일삼는 이들이 만약에 언론사를 등록한 다음에 포털에 입점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거를 단순하게 퇴출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한번 확산된 가짜 뉴스의 위험성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좀 심각합니다. 네. 취지는 이해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뉴스의 품질과 그리고 저널리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보완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 금지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동안 학계와 언론단체에서는 알고리즘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투명하게 검증받으면서 좋은 기술로 사용하자는 의견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역시 인공지능도 뭐 4차 산업혁명 미래 기술이고 또 언론 분야에서 응용할 분야도 많습니다. 그렇죠. 실제 이제 스포츠나 기상정보, 주식정보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작성 기사가 서비스되고 있어요. 네. 일부 언론사에서는 아예 인공지능 기자를 두고 있다고 할 정도인데요. 뉴스와 관련해서 인공지능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술 발전, 특히 미디어 기술 발전과 신서비스 개발을 억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뭐 영향평가제도, 일종의 이제 환경 영향평가와 같이요. 네. 도로나 이제 교량 건설의 환경을 살피는 것처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거든요. 뭐 이런 거나, 뭐 포털 알고리즘의 투명성의 검증을 제도화한다든가, 이런 현실성 있는 방법을 고려한다면은, 좀 포털사들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신서비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문제점도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요컨대 언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지금 민주당이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한 건데, 오히려 이 법이 과거로 퇴행할 수도 있다. 이런 좀 지적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예,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포털 뉴스 개혁, 앞으로 국회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에서 좀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정책, 그리고 민주당의 포털 뉴스 관련 법안 교수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